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2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라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오늘도 회사가 저를 도와주네요. 이렇게 출연도 할 수 있게 연차도 주고.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요번 설은 좀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네. 이제 그 명절이 되기 전에 이제 유행했던 드라마를 이렇게 1편부터 최종화까지 쭉 몰아보기.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뭐 음식 만들면서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좀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번 올림픽 보면서 좀 선수들 욕도 좀 하고 또 금메달 땄을 때는 또 좋아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많이 두려워하던데 명절을. 결혼 이야기, 직장 이야기. 아니, 네라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죠? 저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20대 후반. 근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쉽게.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20대 30대 때는 돈이나 뭐 이런 취업이나 이런 관계없이 꼭 연애는 해보세요. 하고 싶죠. 다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꼭 그쵸, 하세요. 하고는 심파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취업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들이밀고 이게 한번 해보세요. 젊을 때는 연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제다가 서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만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평생 인연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쵸. 드물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빼도 막도 못해요. 그렇죠. 인간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황금기가 20대 30대에 젊었을 때 연애하는 거.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귄다라고 그래서 사귄다라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좋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 연애를 해보면 사람이 많이 변해요. 그렇죠. 변해요. 세상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도 조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고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 성인을 범위를 벗어나서 또는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그 어떤 어른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성인의 어떤 그런 거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내가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존재감이랄까 존재라 할까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그 30대 중반까지 이제 공부한다라고 이제 호들갑 떨면서 연애를 이렇게 많이 억제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대학원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장기 연애 하셨잖아요. 네, 대학원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때 했던 연애들이 이 김광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 생을 살다 가는 데 있어서 저 개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한때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요. 어떻게 선생님. 아니 근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근데 물론 말이 뭐 이제 50대도 60대도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젊었을 때의 그 끌어오르는 에너지와 그 혈기와 그냥 그 20대 30대에서는 그냥 그 남자건 여자건 몸에서 그냥 그 딱 하면은 불꽃이 튀고 찌릿찌릿하고 그냥 그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뭔가 향기가 이렇게 막 나와요. 소장님이 그 매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뭐 한 10% 내외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개인의 문제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나요. 젊은 세대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개인들한테 계속 뭐 하나하나 이야기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사람이 이제 그 20대 30대 젊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그 뭔가 세상 사회를 나와서 뭔가를 해도 또는 학교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녀도 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잘 이렇게 뭔지를 잘 몰라요. 네.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데 그 진짜 취업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그 느낌인지 어떤 감인지 또 막상 또 취업해서 1, 2년 뭐 직장 생활을 해봐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막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맞게 하고 있나 이런 느낌. 예,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갖거나 이렇게 뭔가 목표의식이 우리 때하고 달리 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그 20대 30대의 연령대의 어떤 어떤 느낌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느낌. 저도 그랬어요. 20대, 30대, 막 20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교수가 돼야 되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걸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 네. 모르고 네. 그냥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이렇게 괜찮은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또 그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마치 그것이 이제 내 생각인 양, 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20대 30대 때의 어떤 뭔가 활력이랄까 에너지라고 할까, 이렇게 강력한 어떤 활동력이랄까 이런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확 나요. 발산하는 에너지 자체가요? 네, 뭔가 도전감이나 이런 것도 확 달라요. 한번 연애를 해본 사람과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간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나고, 잘은 몰라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안으로 수그러들고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하는 그런 게. 근데 요새는 안 해본 사람보다는 못 해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모태솔로들이 그러니까 못 해본 의도적으로 안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힘들고 네. 어렵다라는 건 잘 알지만, 연애라는 건 어떤 상식이나 논리나 이성을 넘어서는 거거든. 감성이거든요. 네. 네, 네. 정말로 내가 한번 연애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막 들이밀면 돼요. 요즘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네. 이게 돼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 선생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되는 말씀인데, 요즘에 그 페이스북 이렇게 막 올라오는 글들 보면 한 번 싫으면 싫은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꽂힌 사람한테 계속 꽂히게 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라 또 괜찮아요. 자칫하면 스토커 찍어볼까봐. 아니. 근데 요즘 괜찮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연애에 사실 정답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겪고 있는 문제마다 친구들이 해법이 다 조언해주는 게 달라. 서로 해법이 다 다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저희끼리 결론은 안 내려지고, 그래 결국 연애는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네, 각자 하는 거야. 알아서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옵션 중에 너가 하나 골라서 써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그 연애 상담하는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거 보면 또 좋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네. 근데 연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걸 방법을 서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1, 2개월 만나고 서로 문제점을 알았을 때 서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3개월도 안 돼서 헤어지는 케이스가 일단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감성적인 부분인 건데 이걸 이제 실천해야 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이제 자기 현실적인 조건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연애를 하기가 힘들고 또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그런 게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연애했을 때는 처음에 딱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아름답고 좋고 시상이 떠오르고 네, 막 그다음에 자나깨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네. 자나깨나 그냥 막 하고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가서 할 얘기가 없어도 만나고 싶고 그렇게 그쵸.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인이 그렇게 되고 돼요. 싶고. 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뭐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없어도 막 뭔가 이렇게 사주고 싶고 그렇게 돼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열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을 경험을 하면 다른 걸 해도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요. 근데 근데 연애는 본능적인 열정이에요. 이 본능적인 열정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성적인 열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열정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성적인 열정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라님도 빨리 여자친구 좋은 짝을. 네, 뭐 물론 이제 결혼을 염두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나이지만 꼭 결혼을 염두로 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여자친구나 이렇게 요새는 뭐 다들 이렇게 자유롭게 또 사귀고 하니까 이렇게 사귀면서 근데 정말로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추억도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 남녀간의 어떤 연애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추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내라님한테 대한 감사합니다. 저는 부러워요. 사실 덕담으로. 모든 걸 버리고 20대로 돌아가라면 저는 모든 걸 버리고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러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20대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꽃길만 걸어야 할 텐데. 게 뭐냐면 네. 첫째는 이제 방금 말한 이제 그 연애 네. 하는 거.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연애를 상당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외국어. 외국어 내가 젊었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못했어요. 뭐 그때는 중국어도 하고 뭐 영어도 당연히 하고 러시아어도 하려고 그랬어요. 예, 했는데 일본어는 되게 잘하시잖아요. 일본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했었더라면 젊었을 때 하려고 책도 샀었어요. 근데 못하니까 그때 못하니까 지금까지 안 안 되죠. 되더라고요. 때를 놓치면 네. 그다음에 지금 할 여유가 없어요. 정신적인 여유도 하나 물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라면 하겠는데 그래도 안 여유가 되니까. 없어요. 그쵸. 근데 외국어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멋있고 세상 경험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로 넓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문화라든지 그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두 가지. 그 요즘 뭐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뭐 통번역도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그와 별개로 외국어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별개로 해야.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도 있대요. 요즘 통번역 다 있고 구글이 다 알려주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어린 학생들이 특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점 이제 이미 이제 세상은 이렇게 우리 때에 비하면은 구글이나 뭐 인공지능 통번역이 없더라도 네. 이미 이렇게 그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특히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글로벌화 돼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이제 중국마저도 거의 이제 그 벽이 쳐져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 수준에서는 거의 그냥 대등하다 할까 서로 평등하다 할까 그런 느낌에서 서로 네. 뭔가를 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윗세대. 나이 먹은 세대들, 윗세대. 그러니까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 50대, 60대 이상의 이 나이 먹은 세대들 이 대책이 없어요. 이 세대들은. 근데 이 세대들이 사실 뭐 기득권 그쵸. 세력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으로서 이렇게 권력을 잡고 국가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미 이렇게 서로가 거리감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케이팝이 됐든 뭐 한류가 됐든 아니면은 일본의 평창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가 선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주고 환호를 해주고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국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그 뭐 있잖아요. 뭐 그 나라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 네, 영국 남자 이런 뭐 그런 많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요새는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나이 먹은 이 세대들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그 사고 방식과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던 아베 총리 같은 경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쵸. 시작 전에는 안 간다고. 왔잖아요. 네. 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죠. 지난 세 시간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행여나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가 안 오면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짝짝꿍 해가지고 일본을 왕따시키고 뭐 하지 않을까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해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쪽에다 또 약을 치고 와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긴밀한 이야기 못 하도록 네. 그냥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 네, 딱 네. 붙어갖고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펜스 대통령도 이제 부통령도 이제 그 북핵 문제에서 이렇게 남북 뭐 협상이나 대화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아베는 일본으로 딱 간 직후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대화의 여지가 바로 열어놨죠. 이야기가 그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 북미 대화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지난주 그 경제대회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뭐 해결의 방법이 방법이 없는데. 없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북미 대화를 거부를 한다고 한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 네, 네. 그렇죠. 거기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들이 딱 그렇죠. 야, 너네들 대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딱 바뀌니까 바로 가서 그다음에 또 뭐 트럼프 정권도 밑에 그 안에 엉망진창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저번에도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매티어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어쨌든 틸러슨 외 그 국무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대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은 이렇게 외교의 보조 수단이지 이게 네. 메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네. 그야말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입장도 있을 거라고요. 네. 또 그런 정책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지만 아베가 미국에 오고 미국에 대해서 약을 칠 때는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아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놓고 옆에 있을 때는 옆에 있을 때에는 가자마자 이제 또 그냥 딴 소리 딱 하고 네. 그러니까 아베만 완전히 혼자 붕신되는 거예요. 근데 아베가 벙치는 그 거예요. 일 있고 나서 트럼프하고 또 14일에 바로 전화를 바로 그러니까 전화질을 하는 거죠. 네네네. 74분이나 계속 왕따를 안 당하려고 네네네.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서로가 이렇게 뭔가 호감들을 이질감도 가지고 없고. 있고 일감도 없고 공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넓어요. 네. 근데 이거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일본은 식민지 시대 때의 그 사고 방식, 네.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그 사고 방식이고, 그러니까 근데 미친놈들이죠. 어느 쪽 이야기인데 지금 산업 경제적으로 봐도 이제 한국이 일본한테 이제 꿀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근데 IT 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밀어버렸죠. 밀어버려. 아예 밀어버리고 자동차도 이제 삐까삐까 할 정도고, 네. 뭐 철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이제 부품 소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 별로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 간의 그런 격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60대, 70대, 80대 이 늑다리 세대들은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늑다리 세대들은 그 일본은 그 지배 의식이 있고 네. 한국은 이렇게 식민지 피해 의식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깔아뭉개는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한국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하고 거부를 하거나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저쪽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렇게
예스맨이나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든지. 근데 이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까지도 이런 그 60대 이상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큰 그 강이 있어요. 네. 큰 강이 있어요. 빨리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빨리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지금 이 동북아 이게 한중일 삼국에서 지금 간에 이렇게 지금 그 형성되고 있는 긴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70~80%는 거의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세대 교체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세력이 나와서 근데 일본 유신이라든지 이렇게 네.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보수 세력이 됐든 뭐 진보 세력이 됐든 극우 세력이 됐든 극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기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충돌이에요 지금. 세대 간의 이제 그 세력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유신에도 사실은 세대 간의 그 싸움이었죠. 그렇죠. 좀 예. 젊은 상 친구들 중심으로 예, 해서. 예, 세대 간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빨리 이순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이렇게 확산돼서 그 기존 정치권 전부 세대 교체를 한국이 먼저 물갈이를 하면 일본이나 중국도 그런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젊은 맞습니다. 세대들도 예, 자극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중일 삼국이 이른바 이렇게 동북아 어떤 그 경제 공동체라든지 뭐 EU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발판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예, 않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쉽게 모색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압력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근데 지금 이 60대 이상의 이렇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이 기득권 세력들도 이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경험이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겠죠. 네, 그런 이렇게 이념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냉전 그렇죠. 시대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재탕 삼탕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일본이 이른바 20년 장기 불황이네 뭐 이렇게 뭐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불황의 원인이 뭐 부동산 거품이 꺼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죠. 네.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요인이지만 장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정치 세대 세대 교체.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른바 점점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이른바 그 정치 세력들이 집권 세력들이 갈수록 전에는 이제 60대 전후반, 60대 전후로 했던 것이 65세가 지금 70세 전후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8순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거기 십몇 선한 국회의원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일본 사회 전체가 정체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의 사고 기득기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 패러다임과 사고 방식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국민 전체가 그 틀 속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의 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 있어요. 네. 20년, 30년 그 틀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은 글로벌화되고 한국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뭐 경쟁력을 높여가고 중국이 이제 거대화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오는데 일본만 계속 그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네. 65세가 뭐 늙은 나이가 아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얼마 전에 아베가 또 그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일본 사회가 제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아마 더욱더 더 폐쇄감. 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꽉 막혀 있고 뭔가 이렇게 벽에 둘러싸였다는 느낌이 네. 그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젊은이들이 뭐 욕구나 욕망이 이제 뭐 없는 세대다. 사토리 세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좀 싶어요. 예, 약간 이제 사이코로 이렇게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집에서 사회 안 나오고 문제가 방에서 안 예.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특히 한국은 성비 문제도 심각하게 불리해서 이렇게 그 이른바 성범죄 이렇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유형의 성범죄 한국 지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뉴스들 많이 성범죄가 많이 나오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유 없는 그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네. 뭐 폭행 이런 것들이 뭐 빈발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벌써 이렇게 10여 년도 전에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건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 엽기적인 살인 행위나 엽기적인 성범죄 행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그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고. 더 심해지죠. 당연히 심해지죠. 한국은 지금 이미 그 보도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지금 보도된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보도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나이 먹어가지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연고로 사망하고 죽죠 있죠. 그렇죠. 그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네. 늘어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고 이제 방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가족이 개념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현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 깨져버리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사회가 이렇게 아노미 이제 사회학에서 예전에 뭐 이렇게 아노미 그렇죠. 네. 라는 거죠. 사회 해체 붕괴 이런 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이런 것은 더욱더 한국 경우에는 가속화돼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90년대 태어난 남녀 성비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뒤틀려 버린 지금 20대. 그 세대가 지금 20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심각한 성범죄가 이제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본가 그 이제 아베 그 자민당 일본의 이제 그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이제 안으로 이제 수그러들어요. 미국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마저도 이제 못 믿어요. 불신을. 미일 안보동맹으로는 이제 일본 안보를 못 지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행태가 뭐냐면은 이제 북핵을 구실 삼아서 자기들 이제 아베 정권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네. 행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방공훈련을 네. 사이렌 울리고. 사이렌 울리고. 근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베 총리가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하고 화급하고 그게 꼭 하고 싶어하는 제1순위가 뭐냐. 일본 헌법 바꾸는 개헌이에요. 보통 국가와의 개헌이에요. 개헌을 바꾸는 또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예, 독자적인 이제 군사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력과 선제 공격과 군사력을 독자적인 군대를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확보하는 헌법 개헌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점점 이제 고립되는 안으로 갇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자꾸 위기감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젠가 그제 평창 올림픽 후 트럼프 핵시설 폭격 이게 대문짝만큼 이렇게 막 기사가 돼가지고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 자민당인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개헌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위기감을 자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론몰이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북핵 위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또 미사일이 또 시험 근데 발사하고 사실 그러니까. 미사일 쏜다고 해서 이렇게 미사일이 그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네. 일본 영공을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대기권 밖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사이렌 울려가지고 방공 훈련을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네. 이용을 했어요. 또 선거에서 그래서 또 이기기도 선거에서도 하고. 그렇게 악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번에 말한 것처럼. 한미. 예,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한미 연합훈련을 바로 재개를 해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감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 여론을 개헌에 유리하도록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창에서 저는 재미있는 기사가 딱 2개였는데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났었던 기사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아베 총리가 노르웨이 총리를 또 만난 게 기사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이렇게 금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났었던 것 같고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래서 이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지금 물망에 오른 게 미국제를 사거나 노르웨이제 순항 미사일을 이렇게 구매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가 극도로 싫어했어요. 오바마 네. 대통령을. 네. 8년 동안 엄청나게 싫어해서 트럼프가 돼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이게 막 그 일본 와가지고 막 아베 너 좋은 놈이야, 좋은 친구, 좋은 놈이 괜찮은 놈이야. 이래갖고 비행기 타고 갈 때 야 니네들 미국 무기 사고 자동차 우리 미국 자동차 사라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잖아요. 네. 한 방 날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신 못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TPP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실제로 북핵 관련해서 그렇죠. 계속 지금 이렇게 압박을 이제 가해서 이렇게 일본 내 여론을 이제 위기 의식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또 잘 그게 짝짝꿍을 잘 안 맞춰준다 이거. 그러니까 늘상 틈만 나면 전화질하고 뭐하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이거. 그게 다 일본 여론 조성하기 한 거예요. 네. 여론 조성하기.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뭐 사탕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본이 미국제 무기를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돈을 선불을 해요. 아, 훌륭한 고객인데. 네, 그렇게 돼 조건에 선불을 해요. 네. 선불을 하는데 지금 선불을 했는데도 무기를 아직 그 납품을 못 받아가지고 그 미납 그게 아직 그 미회수 선불 자금이 계약 기간 내에 무기를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오바를 한다 이거예요. 야, 나쁜 놈들이네. 오바를 한다 이거. 받았으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회수 자금이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어요. 와. 지금 일본이 돈이 많긴 많구나. 100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그 다 무기 대금이죠, 그게. 야. 무기를 사오는데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무 바가지를 씌운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그 군수업체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바가지를 씌운다 이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 정권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커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방금 그 노르웨이 순항 미사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른 데 가서 한다. 영국하고도 군사 무기 전투기나 공동 개발하자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한편으로 보면은 탈미국처럼 보이지만 계속 일본 아베 정권이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중국이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화 돼 있고 한국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판세가 달라요. 그리고 판세가 다른데도 여전히 그 인식을 자민당을 비롯한 이렇게 아베 총리나 이런 세력들은 여전히 그 식민지 시대나 예전에 그런 사고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20년 넘게 그 장기 불황 내지는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 사회가 뭔가 답답하고 폐쇄감에 딱 사로잡혀 있고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 기득권 세력들이
60대였던 것이 70대, 이게 80대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해먹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베 총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한국보다도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일본보다 우리나라 더 걱정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순신 프로젝트가 네. 그 정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돌파구를 해결하려면은 세대 교체인데 중국은 지금 사실 중국의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답답하죠. 구조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 숨막히는 그런 사회죠. 경제가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체제로 저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 먼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대 교체를 이루면 일본이나 중국에도 엄청난 어떤 자극이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유례가 없는 케이스여서 사실은 잘 세계사적인 일이죠. 네. 근데 이순신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안 된다 욕하고 한다는 것은 미친놈들이죠. 그냥 흠집내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기득권들이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빠돌이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뿐이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한다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아니 내가 우리 부모가 저를 이렇게 고생해 가서 가르쳐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유학은 장학금받고 갔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국민이 서로 어떻게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아니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아니면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런저런 정치권의 온갖 어중이들이 이렇게 그 다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따까리 짓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실체를 잘 모르니까요. 언론에 이렇게 이미지가 포장이 돼 있고 실제로 대단한 사람처럼 그동안 한번 이렇게 미친 척하고 한번 바꿔보자 이거 이순신 프로젝트로 바꿔보고 나서 한번 5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은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이랑 조금은 다르게 한국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촛불로 이제 정권을 사실은 바꿨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젊은 세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억압을 많이 받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거에 더 발끈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성이랄까 민족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노래방 좋아하는 민족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게 있죠. 네. 확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문화예술이 뛰어난 것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유전학적으로 뭐 같은 계통이라 할지라도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갈라지고 개인주의 문화랄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차가운. 특히 유튜브에 보면 그 한국하고 일본은 공연장 그 떼창 그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나도 봐봤는데 한국 떼창은 너무 이렇게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팬들이 되게 얘 즐겁게 해줘야 돼. 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좀 알려야 돼 하는. 아니 자기가 좋아서 가서 즐기는 거지.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떼창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조금 좀 유치한. 한 미국인이 한국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너무 많이 신경을 써 남을. 백인한테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너무 많이 특히 다른 사람 우리끼리는 무시를 하는데 외국 사람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근데 글로벌에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서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예전에 소장님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일본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오늘은 되게 좀 폭넓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 잡기 참 어렵네요.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 아베 정부의 어떤 그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의 어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세대 교체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가 그 어떤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2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통영에서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거의 제가 또 다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일남 삼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삶이 저희가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으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계단을 올라가고 두째 계단을 올라가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첫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